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릴 때 위인전 보면 저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 때 막 다이너마이트 쓰면서 막 사람들 오지게 죽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오지게 받아가지고 본인이 저 다이너마이트 파는 돈을 모아서 노벨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최근에 대한민국 작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의미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DJ가 또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이랑 노벨 문학상은 좀 영양가가 크게 없는 거 아니냐? 노벨 물리학, 화학상, 뭐 생리학, 의학상 요런 걸 받아야 영양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요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받으면 좋지. 뭐든 간에. 자,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DJ가 노벨 평화상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받은 거잖아요. 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벨상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던 한 명이 더 있던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던 한 명이 더 있던 거냐? 단가가 맞더라고. 노벨상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런 게 많더라고요. 원래 노벨상표 안 만들려고 했는데 단가가 맞아. 요런 재미있는 이슈가 있더라고. 자, 1987년 찰스 존 피더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피더슨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관상 그리고 이름부터가 전혀 한국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한국 사람 같아요 뭔가? 이름이 찰스 피더슨인데 이 양반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노벨상을 세 번째 받았다고 이제 노벨상 위원회에는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뭔 개소리냐? 알고 보니까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수상자들의 국가를 분류할 때 국적이 아니라 출생지를 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출생을 한국에서 해서 그러면 출생지를 한국으로 적어놓는다 이 말이야.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찰스 피더슨이 뭐 하던 사람이냐? 아빠가 노르웨이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이 양반이 관상이 한국 사람 같잖아. 아까 보니까 일본 사람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전혀, 진짜로 전혀 관련이 없어. 아빠가 노르웨이 사람, 엄마가 일본인이야. 근데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에서. 이 양반이 1987년에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1904년생이야. 대한제국 때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 노르웨이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거야. 근데 당시 이제 대한제국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그 한 7, 8살 되면 이제 대한제국이 사라집니다. 한일 이제 병합이 되면서 그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대학교는 또 미국에서 다녀요. 그래서 한국이랑 솔직한 얘기로 아예 관련이 거의 없어. 출생지가 대한제국의 부산이라서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벨상 위원회에 한국, 코리아를 검색하면은 한국으로 되어 있는 코리아 노벨상이 3개다. 근데 그거를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노벨상이 왜 그 수상자의 국적이 아니라 출생지를 적어 놓으라고 했느냐? 이게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 있는 건 없는데요. 대략 이런 추정이 있어요. 국적을 적고 그러면은 국적으로 차별받고 특정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상을 줬을 때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난 출생지만 그냥 적어놔야 된다. 이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든 간에 어디에 가서 다른 국적을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출생지 얘기하면 되는 거다. 요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노벨상 6개 부문이 있죠. 물리학, 화학, 의학이랑 생리학은 하나로 퉁칩니다. 생리학 이번에 주든가 아니면 의학에서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경제학, 평화 이렇게 6개 있는 건데 이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노벨상이. 나는 그리고 노벨상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거 무슨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마냥 4년에 한 번씩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 매년 주더만. 재작년이고 몇 년 전이고 올해든 작년이든 다 줬어요. 매년 주더라고 세상에. 야, 이거 돈도 많아 세상에. 이 노벨상에 여기 지금 이 얼굴 박혀있는, 얼굴 떠놓은 이 사람, 이 양반 누구예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유언장에다가 인류의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벨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노벨이 189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언장 남겼을 때 그랬어요. 노벨상 이제 만들어라. 1900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노벨 재난이 생기고 1901년부터 상을 주기 시작해요. 요런 과정이 있던 겁니다. 노벨상 위원회 사이트 보고 갈게요. 더 노벨 프라이즈 씹어줬고. 자,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난 처음에 요 동전같이 생긴 요 노벨상 있죠, 메달, 요거 받고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샹금이 있어요. 노벨상 샹금. 이 샹금이 얼마냐? 스웨덴 돈으로 줍니다. 1100만 크로나입니다. 스웨덴 화폐로. 이게 하나로 무려 14억이에요. 야, 엄청 큰 돈입니다. 저거를 일시불로 준대. 일시불로. 그냥 한 방에 준대요, 저거를. 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리고 저 14억이라고 하는 거는 로또 1등에 버금간다고 봐야 됩니다. 로또 1등. 자, 로또 1등 지금 얼마 받아요? 자, 현재 한국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이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약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넘게 받을 때도 있는데요. 20억 아래로 받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20억이에요. 21억도 아니고 진짜 약 20억인데 이거를 원천징수를 33% 때립니다. 그래서 세후 13억 2천을 받아요. 세후. 이제 67% 받아야 되거든. 33% 떼면 이제 13억 2천이 돼. 세후로. 근데 지금 노벨상 1100만 크로나. 우리 한강 작가께서 받으시는 요 하나 약 14억은 비과세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비과세다. 이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 피셜 비과세예요. 정말로 오피셜로 비과세야. 대박입니다, 진짜로. 씹어졌습니다. 비과세로 또 일시불로 줘. 일단 그리고 노벨상 아까 6개 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원래는 5개였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학상 있죠. 나는 처음에 평화상이 나중에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제학상이 오히려 나중에 생기고 나머지만 5개 있었어요. 원래. 경제학이 그리고 이거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가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1969년 얼마 안 됐어요. 1969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100주년이 됐대요. 지그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알프레드 노벨 이름 따와서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주자.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진짜야. 이거 진짜야. 노벨상 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가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걸 가라로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는 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논란이 있대요. 물론 지금 노벨상이 지금 현재 좀 관리되고 이러는 게 스웨덴 정부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노벨 재단에서만 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 정부도 관여해서 이제 같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이제 저 노벨상 받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선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심사 기관으로서. 근데 노벨 경제학상, 아까 말한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주는 저 경제학상도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 그리고 지금 노벨상 아까 그 공식 사이트 있었죠. 거기에도 지금 노벨 경제학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이런 거예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야. 노벨상 위원회의 사이트에도 공식 사이트에도 노벨 경제학상이 있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인 노벨상이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중 가서 노벨상 위원회와 상관없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경제학상을 만들었는데 그 경제학상이 나중 가서 이제 점점 이제 공인화되고 너무나 당연해지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뭐 껴주자. 그런 느낌이 됐어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자, 그리고 이 노벨상이 1901년부터 처음 줬다고 했어요. 지금 2024년까지 총 1012명의 사람과 단체가 받았습니다. 단체가 받기도 해요. 이번에 한강 작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을 때 노벨 평화상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일본의 그 원폭 피해자 단체 있거든요. 그 원폭 피해자 단체가 받았어요. 이렇게 단체가 받기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번에 좀 신기한 걸 찾았어요. 노벨상을 안 주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깜냥이 안 된다 싶으면 얘네들이 봤을 때 올해는 줄 레벨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냥 전부 다는 아니고 그냥 하나씩 뭐 빠져. 자, 예를 들어 1944년에 문학상 줄 깜냥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1942년에 생리학이나 의학상 줄 사람도 뭔가 없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런 게 있었습니다. 평화상은 지금 보면은 평화상이 제일 많이 안 줬어요. 매년 무조건 머리 채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요즘은 머리를 무조건 채워.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그 가라로 스웨덴 그 중앙은행이 만들었다는 경제학상을 안 준 적이 없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 항상 줬어. 물리학상도 42년 이후에 계속 주고 있고요. 화학상도 42년 이후에. 생리학 의학상도 42년 이후에. 문학상도 43년 이후. 계속 준 거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안 줬고 그 이후에는 다 줬다. 옛날에는 안 줬지. 근데 평화상이 비교적 최근까지 안 줬다.
평화상이. 보면은 43년 이후에도 뭐 48년, 55년, 56년, 66년, 67년, 72년 꽤 많이 안 줬어요. 평화상은. 그리고 평화상을 가장 많이 안 줬던 이 4, 5, 60년대, 70년대 한창 냉전이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미소 냉전, 미국과 소련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그냥 으르렁 거리던 미국 소련의 냉전이 심화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평화상 줄 만한 어떤 그 거리가 없었나 봐요. 별로. 좀 그럴 때야. 그리고 만약에 1950년대, 60년대에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은 이승만 정부 때 북한과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해야 평화상 받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 그런 소리였으면은 죽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좀 그렇잖아. 힘들잖아.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얘기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 시기가 엄혹했기 때문에. 반공정신 어마무시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간다요도 처음 말한 건데, 나는 이 노벨상 그냥 한 군데서 심사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달라요. 왜 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뭐 아카데미라고도 하고, 여기서 주고, 문학은 스웨덴 그냥 아카데미에서 주고, 생리학, 의학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노벨 총회에서 주고요. 평화상은 생뚱맞게 또 노르웨이에서 줍니다. 노르웨이. 스톡홀름이 있는 여기가 스웨덴이고요. 오슬로가 있는 여기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그리고 요 다른 상들은 다 상을 수상할 때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줘요. 근데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줍니다. 평화상만 왜 저렇게 주게 됐는지, 노벨이 왜 저렇게 주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도 몰라요. 지금도 그 이유가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노벨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주는 거야. 옛날에 노벨이 죽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그 왜 그랬느냐? 알프레드 노벨이 왜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주라고 했느냐? 자, 여기서 썰이 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개발로 유명한 노벨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동등한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이거 갑자기 뭐 개소리냐?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00년대 초중반이죠. 그 이후에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합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란 나라가 없었어. 스웨덴이 먹고 있던 데야, 노르웨이는. 그러다가 노벨이 죽은 거예요. 1896년에. 어땠겠어요? 계속해서 노르웨이가 자기들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1905년에 결국 노르웨이가 독립합니다. 노벨이 죽은 다음에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노벨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계속 시위하고 독립운동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보다가 죽은 거야, 노벨은. 근데 노벨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어차피 하나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 죽고 몇 년 뒤에 이제 독립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의미로 아마도 평화상을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스웨덴의 오슬로, 노르웨이가 따로 없었으니까 스웨덴 영토잖아. 원래는 노르웨이의 영토였던, 당시에는 스웨덴이 먹고 있던 이 오슬로라는 상징적인 도시에서 평화상을 주자. 그랬을 가능성이 전락에 추정되는 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있대요. 썰이야, 썰. 명확한 이유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노벨도 자기 죽고 10년 뒤에 노르웨이 독립할지 몰랐겠지. 자, 아무튼 간에 노벨상 저렇게 특이하게 뭐 평화상은 다른 곳에서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됐는데, 자,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 노벨상 후보는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위원회한테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아무도 몰라요. 노벨상 후보가 누군지조차도 안 알려주고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른대요. 노벨상 하나당 그 후보자가 몇 명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추리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도 탑3 정해지면은, 야, 너네 후보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줘. 한 명 딱 정해지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최근에도 기사 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노벨상 후보자에도 올랐었다, 요런 기사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는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이다, 뭐 요런 거 되게 흔하게 봤던 거 아닙니까? 지그들 멋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받을지, 이런 후보자였는데 이 사람도 받을지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지그들 멋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오피셜이 없어. 정말 진짜 자체적으로 지그들의 뇌피셜일 뿐이에요. 노벨상은 오피셜로 매년 후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명 생길 때까지 각 상별로. 그리고 후보였으나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50년 뒤에 공개한다. 근데 이 50년 뒤면요,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네가 죽으면 공개하겠다는 얘기야. 죽으면 공개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벨상 위원회 입장에서는 너가 살아있을 때 이 우리 노벨상 후보자였던 걸 팔아먹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나 노벨상 후보자였음 막 이런 거 팔아먹고, 이런 짓거리조차 못하게 하려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50년 뒤에 그 후보자였던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나서 알려주겠다.
50년 뒤라는 거는 죽고 나서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노벨상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나이가 중년이에요. 10대, 20대가 막 막 노벨상 받고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50년 뒤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누군가 150살까지 안 죽고 살았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알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안 알려줍니다. 그냥 씹어졌습니다. 이게 노벨상 재단의 오피셜이야. 만약에 50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 인간이 살아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50년이 지나도 비공개할 수 있다가 노벨상 위원회의 오피셜입니다. 씹어졌고. 그래서 한강 작가도 노벨상 받기 전에 이번에 내가 노벨상 후보군에 올랐구나.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뜨끈뜨끈. 가슴이 뜨끈뜨끈. 이러다가 받는 게 아니다. 그냥 받는 그날까지 나한테 전화 오는 그날까지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 들어야 돼. 이제 진짜 노벨상이 왜 만들어진지 아시는 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위인전 보면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개발했어? 다이너마이트 개발했잖아. 그래서 돈방석 앉아요 저 양반. 근데 전쟁에서 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고 원래는 뭐 탄광이라던가 노동자들이 쓰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팔았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팔아먹는 것도 알바노고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았던지 모르지 사실은. 일단은 전쟁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오지게 팔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쓰리고 내가 개발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샬생에 쓰이는 걸 보고 와 이게 지금 실화냐 진짜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죄책감에 의해서 오지게 많은 그 본인의 재산을 나중에 죽을 때 유언장에 적어요. 노벨상으로 써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노벨상이 왜 만들어진 정확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유언장은 사실이긴 한데 유언장 외에 유언장에 내가 노벨상을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건 아니래요. 그냥 내 재산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줘라 매년 요렇게 적혀 있는 건데 자 일단 우선 노벨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와이프가 없습니다. 독신이었어. 자식도 없었어요. 그럼 친척들이라던가 친남동생이나 뭐 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노벨 유언장을 공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노벨상 만들어라? 그러자마자 일가 친척들이 개털 평산시에 제사도 지대로 오지도 않던 것들이 와가지고 뭔 소리냐 씨. 저 재산을 왜 노벨상에 다 귀속하냐 미친 새끼들아. 우리도 줘. 이지랄하면서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몰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노벨이 노벨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황상 몰랐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끝난 거야. 노벨이 노벨상을 왜 만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추정되는 것 중 하나가 노벨이 죄책감을 느꼈다가 가장 많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벨이 살생을 이용해서 돈 버는 부자다. 이런 아주 강력한 기사를 써가지고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막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막 그럴 정도로 충격받아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벨이 살아있던 그 시기로 가봅시다 한번. 1800년대 초중후반 사람이에요. 1800년대는요 유럽은 그냥 전쟁의 도가니였어요. 계속 전쟁하고 스웨덴도 전쟁에 이제 참전했을 때들 많고요. 여러 나라에 꼽살이 껴가지고 당시에 노벨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막 그 스웨덴 사람들이 노벨이란 사람한테 돌 던지고 와 살생을 하려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냐 씨발놈이 막 이렇게 난리치고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가끔 뭐 기사들 뭐 몇 명 중에 이제 환경주의자 반전 좀 전쟁 같은 거 이제 전쟁은 나빠요?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수가 이제 그랬던 좀 그런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벨이 살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썰이 있는데 저 기사를 지금까지 학자들이 죽어라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직까지도 좀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저렇게 추정하는 게 맞냐 이 말이야 또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몰라 지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노벨이라는 사람이 한창 활동했던 시기가 1800년대 중반 후반인데 그 당시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 지켜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유럽이. 근데 다이너마이트 개발했다고 스웨덴 내부에서조차 막 노벨을 막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그런 여론이 셌던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스웨덴 정부였으면은 야 너는 진짜 애국자다. 내가 스웨덴의 언론이었고 스웨덴의 정부였으면은 야 노벨 덕분에 우리 또 스웨덴 정부의 국방력이 또 애국 보수로서 강력하게 또 나아갈 방향이 생겼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전쟁 반대 반전운동이 있죠. 반전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이 반전운동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반전운동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평화가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있었다 해도 그 사람들 파리 목소리밖에 안 나서 파리 목소리 떼거지로 다들 모여서 데모도 하고 그래야 그게 목소리지. 솔직한 얘기로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려면은
1800년대엔 반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없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편적인 당시 1800년대의 사회 분위기상 노벨이 정말로 전쟁의 죄책감을 느꼈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다 좀 추정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피셜 타임. 어차피 학자들도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간피셜, 간다요 생각에 노벨이란 사람이 일단 와이프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외롭고, 그러면 외로우면 그 본인의 마음의 어떤 그 빈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사회운동, 명예, 본인이 좀 더 의미 있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의존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구멍이 많으면은 개라도 키워야 돼. 개 한 마리라도 키워야지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워요. 아무튼 저 노벨이랑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간다요 생각에는 이 양반이 실제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사용되는 게 회의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경제학 빼면은 문학, 평화, 의학, 화학, 물리학 요 분야 자체가 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사용됐다라는 그 평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카테고리의 학문적인 요거를 전부 다 내가 의미 있게 이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내 돈을 다 뿌리고 가야겠다, 요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노벨상이 빠꾸 안 되는 거 아세요? 빠꾸? 이거 빠꾸 안 되는 거 아시는 분? 노벨상이 한 번 주면 회수가 안 돼요. 빠꾸가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게 나중 가서 드러났어도 빠꾸가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여기 PPT 나오죠, 지금 썸네일. 간다요 미얀마 풀 버전. 미얀마 역사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미얀마 군부 독재 비판하고 민주화에 기여하고 그래가지고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얀마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의 저 버마족 외에 지금 굉장히 짜잘짜잘한 기타 민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 로힝야족 탄압하고 학살해도 아웅산 수지 눈 감고 자기도 버마족이다 이거요. 우리 버마족이 미얀마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 로힝야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이제 방관한 게 있어, 아웅산 수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그 아웅산 수지한테 준 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 세계적인 여론이 있어요. 근데도 회수가 안 돼. 빠꾸하는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노벨 평화상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 DJ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죠? 남북평화 이런 거 발전시킨 공로로 받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사실로 다 드러났고, 수사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뒤에서 몰래 돈을 찔러줬다. 그게 이제 특검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대북송금 특검 결과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팩트긴 합니다. 이거 뭐 팩트인데 뭐 잘못됐어요? 북한한테 뒤에서 돈 줘가지고, 몰래 돈 줘가지고 평화 쇼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열려고 돈 준 거 아니냐. 자, 이게 저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요. 그죠?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이제, 지금은 이제 개월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2월 달이 임기 시작이었어요. 날 엄청 추울 때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국회의사당에서, 요새는 좀 날 따뜻할 때 하잖아요. 5월 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되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뭐 날 따뜻할 때 이제 그 취임식 합니다. 옛날엔 2월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노무현 정부가 이제 2003년 2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대북송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요. 국회가 통과됩니다. 당시 자민련이라고 또 당이 있어요. 자민련도 같이 힘합해가지고 했는데, 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부권 거부권 행사를 안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 1차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안 했는데 나중 가서 한나라당이 2차 특검 또 하자 그래요. 그거는 솔직히 좀 물고 늘어지긴 한데, 제가 봐도 2차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아무튼 이 1차 그 대북송금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결과가 뭐냐, 현대그룹이 대북사업 관련된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수사 결과로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4억 5천만 달러 중에 3억 5천만 달러만 현대가 주고 1억 달러는 DJ 정부가 따로 주기로 했는데, DJ 정부가 뭐 특활비라던가 기타 등등 돈 마련을 못 해가지고 현대그룹이 1억 달러까지 합해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 말이야. 이게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게 2003년입니다. 특검이 2003년 9월에 이제 통과됐으니까요. 이때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사망해요.
어떻게 사망한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좀 노딱 위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정몽원 회장이 사망해 있대. 그래가지고 이슈가 엄청 컸어요. 저 2003년도에 난리도 아니었어. 이 양반도 이제 현대그룹 회장이었으니까 막 수사 대상이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나중 가서 DJ가 이제 얘기한 거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근데 일어나고 나서 나도 이게 내가 모르게 진행이 된 거지만 더 큰 국익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냥 진행되게 내버려뒀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DJ의 그 얘기인데 주장인데 DJ한테 노벨상 평화상 줄 때 이제 그 심사위원했던 굿나르 스톨셋이란 사람이 있어요. 굿나르 스톨셋. 그 노르웨이 기독교의 주교예요, 주교. 노르웨이 기독교 주교인데 이 양반이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을 했었단 말이야. DJ한테 평화상 줄 때. 이 양반이 2016년에 이런 말을 해요. DJ가 김정일을 만나려고 돈을 준 걸 우리가 당시에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노벨 평화상 안 줬을 것이다. 우리가 당시 명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노벨상 관련된 뉴스, 기사, 유튜브 다른 영상들 지금 너무너무 한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아가지고 이미 많은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다 알려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간다요 채널에서는 좀 이제 국제정치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은 좀 국제 시사적인 얘기 이런 거와 관련된 것만 우리는 준비하자. 다른 거는 이미 다른 그 유튜버들이 다 올렸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인생 동반자 저키 반미 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고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읒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